자, 다음은 원천세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천세라는 거는 요거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제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프리랜서를 갖다가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프리랜서 분들한테 이제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이자를 갖다 예금을 차입해가지고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 말고 일단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면 요럴 때는 뭐다? 우리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그 원천 세액을 갖다가 세액을 지급할 때 그 떼고 이렇게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 뗀 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보통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런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개념부터 잠깐 알고 넘어갈게요. 자, 원천징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소득자가 원칙입니다. 근데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해당되는 세금을 갖다가 떼고 그 나머지 책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건데 그걸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기속자의 소득을 지급해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고 지급명세서 해당 인적사항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득의 기속자는 내가 받은 소득에다가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는 거가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하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세무서끼리 이렇게 같이 확인 검토해가지고 추징할 거 있으면 추징하고 납부할 세기 그리고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거 있으면 지급하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냐? 그래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제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거주자는 이거예요. 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자입니다. 거소라는 거는 이제 주소만큼 밀접한 관련이 아니지만 일단 사는 장소예요. 사는 장소인데 일정한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83일 이상을 갖다 있으면은 거주자로 보고요. 그게 아니면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로에 해당이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까지 다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냐 안 되냐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인 간에 금전 대차 거래를 하면은 그게 원천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원칙은 납부해야 돼요. 원칙은 납부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납부를 갖다가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과세 대상을 포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걸 신고하시는 분들도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원칙은 뭐다? 일단은 이분들도 내가 어 내가 부모님하고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하고 금전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죠. 그럼 지급할 때 부모님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까지 떼고 지급하고 나머지 그 소득세를 내가 원자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는데 사실 요거까지 이렇게 과세 대상에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칙은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도 원천징수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비영리 법인도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국가가 지급할 때도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자, 원천징수 대상은 이제 소득자, 지급받는 사람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가 틀립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개인이면 소득세가 적용되고요. 그러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게 많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굉장히 많죠. 웬만한 우리 세무법 같은 경우는 다 원천징수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법인한테 돈을 받기가 또 좀 더 쉽다고 생각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자, 그 배당 같은 경우도 뭐 펀드에 대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당 소득도 없어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때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해요. 근데 법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 안 합니다. 그건 법인세법 적용받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요런 소득.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실 때는 뭐 적용되는 게 뭐 근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게 좀 적용되겠죠.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 원천징수 해당 소득에다가 10%는 우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세율은 뭐 이렇습니다. 자, 우리 그 비영업대금 이익은 25%예요. 25%니까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은 지방소득세가 2.5%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27.5%예요.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3%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3.3%라고 하죠. 3.3% 떼는 사업자들,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은 3.3% 떼고 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6% 적용돼요. 요거 조금 잠깐 좀 오류가 있는데 요거 좀 여러분들 요게 이제 45%입니다. 45%. 이게 세액공제가 55% 적용되고요. 일용직 근로자한테 지급할 때는 어 이제 지급액에다가 15만 원을 공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6%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55% 적용해요. 그러면 이제 납부세가 45%죠. 45%니까 그걸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원천징수의 세액이 1,000원이 미만일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딱 18만 7천 원에 해당되면은 원천징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18만 7천 원까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999원이 나와요. 999원이 나오기 때문에 18만 7천 원까지는 일용직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넘어갈 때는 원천징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 대응 이익은 25%예요. 25%. 그리고 배당소득은 14%. 배당소득까지 뭐 지급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없을 거고요. 요거, 더 근로소득, 일용직이랑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간이세입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같이 이제 해당되는 상황들이죠. 자,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우리 간이세액 적용표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간이세액표라고 있습니다. 그 간이세액표에 의해 가지고 떼서 납부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부양가족이 몇 명에 따라 가지고 딱 소득 금액에 따라서 그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대충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간이세액이고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다 뭐 정확하게 다시 정산하는 거죠. 정산하는데 그때 수준이 100%가 있고 80%가 있고 120%가 있어요. 120%는 처음에 뗄 때 좀 많이 떼고요. 80%는 뗄 때 좀 작게 뗐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는 좀 더 많이 내겠죠. 80% 했으면. 120% 했으면 연말정산에 좀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거 또는 환급 받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이냐 100이냐 120%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소득세 원천인수 조정 신청서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80%할 거냐, 100%할 거냐, 120%할 거냐, 80%할 거냐, 이거 선택해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뭐 세무서에 이렇게 제출하는 서식은 아니에요. 요거 그냥 그 근로자가 해주겠다고 하면은 요 소식 신청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120%할 건지 100%할 건지 80%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또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신고서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이때 120%할 거냐, 100%할 거냐, 80%할 거냐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냐?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시는 거예요. 지급할 때. 그래서 지급할 때 요 금액을 떼고 주셔야 돼요.
가끔씩 저도 이제 그 세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기 거래처분 이제 사장님께서 어,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또 금액을 떼지를 않고 지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돈을 사업자분이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셨을 때 요거 우리 프리랜서 분들한테 3.3%를 꼭 떼고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득자분들은 나중에 소득 신고할 때 이거 다 기납부세로 다 공제받거나 환급 받으세요.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빼고 3.3%를 프리랜서 분들 같은 3.3% 떼니까 96.7%를 갖다가 지급하시면 돼요. 지급하시면 되고. 근데 일정 시점까지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어, 아직 지급 안 한 거예요. 지급 안 하면 뭡니까? 12월 31일까지 아직 지급 안 했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지급한 거로 봐요. 12월 31일 날 지급. 12월분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 안 할 경우는 2월 말일 날 지급한 거로 봐가지고 지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급한 거로 봐가지고 요거 원천 징수 세액을 갖다가 납부하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 세액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1월부터 우리 그림을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해서 미지급했을 때는 12월 달에 지급한 거로 봐가지고 1월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겁니다. 납부하라는 거고요. 자, 12월분 급여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지급 안 했다. 그러면 뭡니까? 자,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라는 겁니다. 납부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온천일수가 제외하는 건데요. 요것도 좀 봐주세요. 이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하실 때 요것 좀 적용이 좀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 기타 소득 금액, 혹시 뭐 기타 소득 금액을 지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5만 원 이하는 요 기타 소득 금 과세 최저에서 과세를 안 합니다.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는 이제 뭐 어디 회사에서 어떤 한 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 이제 그런 인적 경력 같은 경우는 우리 필요금비를 60%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에다가 60% 빼고 40%만큼의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이요. 여기에서 소득금액에서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1%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요 금액을 한 게 소득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필요금비의 제한금액이에요. 그래서 제한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5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 세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과세 최저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 안 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어, 소액 부징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1,000원이 안 될 경우에는 징수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 1,000원이 안 되면은 제가 징수 안 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18만 7천 원까지는 어, 세금을 안 떼셔도 돼요. 세금 안 떼셔도 되는 거고. 또 바뀐 게 있으면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직업분부터는 사업소득 프리랜서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00원 미만이 적용 안 됩니다. 그냥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700원이라 하더라도 이거 원천징수 하셔야 됩니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또 이자 소득은 단돈 1원이라도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 이거는 원칙은 뭡니까? 징수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10일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다 또는 주말이다 껴 있으면은 그 다음 달로 연기되는 겁니다. 연장되는 겁니다. 연장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매월 납부죠. 매월 신고 납부합니다. 매월 납부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0일 날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해야 될 마지막 노선이고요. 마지막 노선이고 이게 뭡니까? 원천세 신고도 마지막입니다. 10일. 10일이 그래서 10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25일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원천세는 11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전 연도에 상시 종합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고요. 이 신고하고 납부만 이때 하라는 소리지 원천징수는 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네.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당연히 하셔야 돼요. 반기별 납부를 하더라도 원천징수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1월 25일이죠. 1월 25일 날 이제 1월 10일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매월 신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보다 10일. 그렇죠. 그리고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자, 간이지급맹세서는 나중에 배우지만 간이지급맹세서는 이거 보통 매월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원천세 신고만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원천세 신고만. 네, 반기별 납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시고 승인했을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1월까지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내가 매월 하겠다. 매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납부로 하다가 내가 반기별 납부하다 매월 납부로 전환했을 때는 이제 매월 납부로 전환되기 전월까지 를 갖다가 원천 신고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포기율의 다음 날부터 반기별 납부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 승인은 어떻게 하냐? 여기 그 증명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 들어가셔가지고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은 여기서 서식 내려받기 하시고요. 서식 내려받기 하시고 이 서식은 뭐냐면 신청서예요. 신청서 납부하시면은 해당 신청서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작성하시고 있잖아요. 이거 스캔하셔가지고 여기 첨부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승인 신청서는 서식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 아까 상시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인 이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서식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 적게 돼 있어가지고 그 서식을 적는 겁니다. 자, 우리 원청지수 신고하는 요 서식입니다. 서식이고 이거는 이제 매월 신고할 때 그 서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신고 부분은 여기 매월로 나중에 체크하시는 거고요. 체크하시고 자, 기속요로는 이게 뭐냐면은 어, 보통 당월 급여를 어, 당월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당월 지급을 그 다음 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급여를 1월 5일이나 1월 10일이나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지급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1월 지급 1월 기속 2월 지급이다. 이러면 기속월은 1월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급월은 2월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이세액은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이죠. 이렇게 해당 인원을 적으시면 되고요. 지급원은 이제 그 해당 그때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을 적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지급원은 원칙은 비과세 되는 건 원래 안 적어요. 안 적는데 원칙은 적지 않는데 근데 비과세 되는 거라도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어요.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뭐 식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는 대표적인 지급명세서를 해내는 게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가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시켜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포함시켜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중도퇴사했을 때 중도퇴사한 인원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급은 중도퇴사했을 때 그 월까지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한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도퇴사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떠요. 왜냐하면 그 기간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소득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어,
마이너스가 뜹니다. 마이너스 되면 이제 환급하는 거죠. 환급하는 거. 그래서 요 지금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23만 1,000원이 이제 환급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환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납부할 때 좀 까요. 까는 거고 여기 이제 사업소득이 그래서 뭐 3만 3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만 3천 깠죠. 여기서 요금에서 좀 깠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요만큼 발생했는데 요거 깠습니다. 까고 난 이후에 차기로 환급된 세액이 이제 19만 7,450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금액을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가지고 까거나 아니면 환급 신청을 하거나 하는데 환급 신청을 하면 또 서식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중에는 그냥 그 다음 연도 계속 까나가죠. 까나갑니다. 이거 반기별 했을 때 작성한 건데 이거 반기별로 체크하시고요. 여기 기속연료는 이제 반기별 최초 개시월에 적어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7월 되는 거죠. 지금 연월은 그 반기 종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2월이 됩니다. 12월. 그리고 여기 간이색 인원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으시고요. 마지막 달의 인원 적으시고 지급액은 총 지급액을 적으십니다. 중도 퇴사했을 때는 반기 중에 중도 퇴사한 인원들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용직은 6개월간 합계 인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합계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6개월 동안 적으시면 뭐 반기 납부 같은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인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반기별 인원을 적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전자신고는 홈택스 통해서 전자신고 하시는 거예요.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거고 또는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변환했다가 다시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변환해서 신고하셔도 되고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직접 신고하는 그 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10일까지 매월 납부 같은 경우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가산세가 기본이 이제 납부세액이 미납세액이 3%예요. 3%고 요거는 이제 미납 경과 일수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납부세액이 50%에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할 수는 없고 그리고 어 내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납부를 안 하고 나면 세무서 다시 고지해요. 그럼 고지했을 경우에는 고지하기 전까지는 이제 10%예요. 10%. 우리 그 원천징수 관련된 가산세 같은 경우는 신고불산세 가산세가 없어요. 이거 다 납부가산세예요. 납부가산세인데 요게 이제 신고불성시 가산세를 좀 대신하는 거예요. 보통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뭐 경과일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부과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그 신고불성시를 좀 대신해서 하는 거고요. 뭐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10%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요 원천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하시려면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저도 여기 가서 계산해서 가산세 같은 거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사인 저조차도 여기서 들어가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계산기를 두드려 하시면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홈택스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납부 고지 환급에 들어가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납부 여기 들어가시고 자신 납부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있는데 세목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근로소득세면 근로소득세, 뭐 저기 사업소득세면 사업소득세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이 화면이 있다. 이 화면이 뜨면은 여기에 미납세액을 적으시고 있잖아요. 당초 납부 기간은 내가 원래 납부할 기간 매월 10일이죠. 그 다음 달 10일인데 11일이 되는 경우는 뭡니까? 10일 날이 아마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에요. 그러면 납부 기간이고 실제 내가 납부를 하고자 하는 연월일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천지세 납부지연 가산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죠. 계산하고. 그리고 납부서까지 여기서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세법을 잘하니까 내가 직접 계산해야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급 명세서예요. 우리 원천세에 있던 하는 크게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원천세를 갖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이거 언제 납부합니까? 매월 10일이죠. 매월 10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요. 또, 자,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 원천세 신고할 때는 그 소득자 인적 사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인적 사항을 갖다 적은 간이지급 명세서를 갖다가 보통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세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반기별에 속하는 단 말이 1기 같은 경우는 7월 31일, 2기 같은 경우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일반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거는 매월 제출하신 거 매월. 그다음에 연간학교표를 또 제출하셔야 돼요. 연간학교표를 갖다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자, 지급 명세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이 지급 명세서가 있고 그냥 지급 명세서가 있어요. 지급 명세서라고 그냥 앞에 간이가 안 붙은 거는 뭐다? 연간입니다. 연간 합계액을 적은 거고요. 간이라고 붙은 거는 뭡니까? 보통 월 단위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당 내역을 갖다가 그 지급 내역을 갖다가 적은 겁니다. 적은 거. 자, 첫 번째 간이 지급 명세서예요. 자,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기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7월 31일이죠. 2기는 언제예요? 1월 31일이에요. 1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게 2026년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원래 법은 진작에 바뀌었는데 이거 좀 너무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너무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좀 이렇게 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유예시켜줬어요. 유예시켜줘가지고 2026년도부터는 아마 다음에는 유예가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유예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들도 뭐다 매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출 안 하시면 가산세 있어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급일이 속하는데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강의자를 받았을 때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수정했어요. 수정하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기타 소득 같은 경우도 자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여기 그 인적 용역 그러니까 뭐 고용 간격이 없이 이제 다수한테 뭐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또 감사료라든지 이런 거 지급했을 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또 지급일이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간이지급 명세서는 뭐다? 그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 다음 달 말일로 이제 통일되는 겁니다. 통일되는. 지급 시기에 좀 의제 규정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것도. 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에 속하는 반기에 그러니까 12월분 급여를 갖다가 이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을 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뭡니까?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이니까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건 뭐예요? 이때는 그냥 아직 그 1월 달까지 포함해가지고 1월 31일까지 다 넣으라는 거예요. 넣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12월 달 급여 1월에 지급했을 때 1월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때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소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도 마찬가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건 뭐냐? 보험 모집인이라든지 또는 방문 판매월이라든지 또는 음료 배달월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같은 경우도 뭡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0월 31일이에요. 다음 달 말일이니까 1월 31일까지 자 이걸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거 제출하는 소리입니다. 그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데 다음 달 말일이니까 요거는 그냥 뭐죠? 1월 달에 지급했으면은 뭡니까? 자, 2월 말일 날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를 갖다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0.25%의 가산세가 부과해요. 요 가산세는 언제 가산세를 갖다가 넣어서 신고하냐면요. 요거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요 가산세를 넣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 넣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간이지급명세서는 늦게 제출되면 늦게 제출하시는 거예요.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가산세 넣는 항목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뭐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해당 항목에다 가산세 항목에 보면 그 넣는欄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넣어서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불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것도 0.25%예요. 지연 제출하는 경우. 요거 또 이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실 경우, 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요것도 나중에 내년부터는 요거 다 1개월로 통일될 거예요. 네. 자, 근로소득자가 매월 직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1월로 1개월로 통일돼요. 2026년도부터는. 이때는 뭡니까? 50%를 감면해줘요. 감면해줘가지고 0.1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요거는 뭐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 뭐 따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인정 명목도 이제 원래는 가산세 부담해야 되는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일단 좀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간 합계표만 제출하면은 일단 뭐 그다음 년 6월 말까지 간이지급에서 제출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뭐 인적 사항이 좀 틀리거나 이러면 불명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뭐 근데 뭐 주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간이지급 명세서도 주소를 넣는 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뭐 예규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또 불명한 경우에는 특히 근데 이제 금액이 불명한 경우는 가산세가 불명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는 지급자 인적 사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속연도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급 연도는 뭐 1월, 2월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월에 지급했을 때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득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번호하고 여기 근무 급여라든지 이렇게 그 해당 소득 내역을 갖다가 각 사람마다 적으시면 돼요. 요거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의 양식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까지 하고 잠깐 쉬다가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는 이거 연간 제출하는 거예요. 연간 합계표입니다. 연간 합계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자 배당은 언제? 기타 소득은 그 다음에 2월 말일입니다. 요거 틀려요. 일자가 틀립니다. 일자가 틀리니까 일자가 틀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사업하시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근로라든지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3월 10일이 제출 기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때 이제 그 뭐야 공휴일이 안 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연장되겠죠. 연장되는 거. 자, 일용직 같은 경우.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직은 간이지급 명세서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일용직은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게 없어요. 그 일용직은 지급 명세서만 있습니다. 요거는 연간해서 집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매월 집계하세요. 매월 제출하세요. 매월 제출하는데 요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바뀌어가지고, 자, 사업소득, 자, 뭐, 우리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은, 자, 지금 연간 합계표는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자,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좀 편리해졌죠. 이게 제출하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이게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너무 많은 걸 제출하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었죠.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1%예요. 좀 셉니다. 1% 세고요. 그리고 어,
일용직 근로자는 0.2%예요. 일용직 근로자는 간이지급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서율도 똑같고 지급 시기도 그 제출 시기도 똑같고요. 그래서 똑같고 그리고 불명하거나 했을 때도 이거 1%입니다. 불명분도 여기 일용직은 25%고요. 자, 지연 제출. 지연 제출은 여기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에 제출했었으면 50% 감면해 줍니다. 0.5%. 일용직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기 0.25%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 1% 금액이 이것도 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늦게 제출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적는 한이 없습니다. 요거 언제 하냐? 종합소득세.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죠. 법인세. 법인세 신고할 때 여기 가산세를 넣으셔서 가지고 제출하십니다. 그 1%라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제 뭐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업부가 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직원이 뭐 이렇게 뭐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의 1%니까 이건 뭐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 가산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자, 근로소득과 그리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이요. 요거는 일단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그 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적용돼요. 근로소득자와 그리고 연말정산 둘 다 적용됩니다. 근데 간이지급명세는 제출하고요. 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만 되는 거고요. 간이지급명세 제출 안 했으면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0.25%죠. 가산세 적용돼. 근데 사업소득이랑 그다음에 인적용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그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합니다. 그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간이지급명세 제출했어요. 근데 지급명세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산세가 없죠. 당연히 가산세가 없죠. 그리고 간이지급명세 제출 안 했어요. 그럼 지급명세 제출했어요. 이러면 간이지급명세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거 둘 다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것만 제출해요. 자,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고 지급명세는 1%죠.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가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면서 지출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의무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건비 신고하셔야 되고, 이게 언제 합니까? 그 다음부터 10일이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지급명세 제출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급일 속하는데 다음 달 말일까지 하셔야 되고, 또 연간학계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되죠. 지급명세 언제 제출합니까? 3월 10일이나 2월 28일이죠. 둘 중에 2월 말일. 2월 말이라 한 거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기 때문에 2월 제출해야 되는 거.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근로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3월 10일이고, 기타나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2월 28일이죠. 요거 기한을 준수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급명세서 양식은 이래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 양식인데 이거 나중에 연말정산하실 때 요거를 이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연말정산하실 때. 연말정산까지 지금 설명하기에는 다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총 지급액을 적을 때 간이세액에서 지급액을 적을 때 이때 비과세 원칙은 비과세 제외하는 거예요. 여기 비과세 제외하는 건데 자 비과세를 제외한 게 우리가 뭐라고 자 비과세를 제외한 게 이제 자 비과세를 제외한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뭐냐면은 이제 비과세를 제외한 게 총급액이거든요. 총급액인데 어, 여기 아까 들어가 있는 그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의 총 지급액을 적을 때는 그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출 대상인 비과세는 그 안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제출 대상인 비과세. 제출 대상인 비과세를 포함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급여 같은 경우는 여기 뭡니까? 식대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작성해야 되는 비과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우리 원천징수 유행상한 신고세 지급 금액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뭐 자가운전 보조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0표라고 표시된 항목들은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 제출할 때 총 지급액 안에 포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4시 10분에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에서 같이 이제 공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다가 4시 10분에 이제 뵙겠습니다.